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류사명 총경, 결국 사직했습니다. 최근 경남청 112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류 총경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에게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총경들이 주말에 모여 의견 수렴을 했던 건데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 걸까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책임지는 윗선은 아무도 없는데 윗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를 당해야 한다면 결국 국민보다는 윗선에 충성하라는 뜻인 걸까요? 국민의 관심이 없으면 경찰은 망가집니다. 경찰이 망가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류사명 총경의 이 말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에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경북교육청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7월 말 8월 초 여름휴가 절정기인데요. 외국으로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은 외국에 이제 입국할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네,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100엔당 한 한화 903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예, 예. 오늘 한 890원대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 줄곧 이제 하향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100엔당 최고 가격이 1,004원인 것을 비교하면 한 10% 내린 거고요. 한 3년 전에는 1,130원 정도 했으니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3년 전에 120만 원 일본 여행하던 걸 이제 100만 원 정도로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 잠시 또 알아보면 국내에 알려진 엔저 현상의 원인이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 격차인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해왔고, 특히 미국은 지난 7월 27일이었죠. 기존금리에서 0.25% 올려서 5.50까지 지금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상단이 5.5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 서로 이제 미국이 2%포인트나 높은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높아야
이 예. 정도 2%포인트 정도 더 높아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안 빠져나가고 달러가 안 그렇죠. 빠져나가고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지금 반대가 된 상황이에요. 금리가. 그래서 뭐 예. 2% 정도 이제 미국이 더 높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걱정도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또 최근에 또 뭐 흑자 기조로 변환됐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력도 많이 향상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반면에 일본은 현재까지 한 적어도 4년 이상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0.1%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일본 예. 기준금리 아직도 마이너스 0.1입니까? 예, 제가 확인해 꽤 보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그렇군요. 4년 이상 계속 쭉 마이너스 0.1로 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 막대한 격차 때문에 엔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한 기사가 있는 걸 소개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2021년 7월에는 0.5%였다가 그거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 1월에 3.50%로 1년 반 만에 3% 올라갔고 이제 현재 그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깨알씩 잠깐 알려드리면 예. 이제 금리 인상에는 전 세계적으로 0.25%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0.25% 올리면 베이비 스텝, 예. 0.5% 올리면 빅 스텝, 0.75%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얘기 본류로 돌아와서 이러한 원인으로 일본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요. 입국 시 별 문제의식 없이 이래 한 행동들이 일본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어 큰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합니다. 예. 일단 황금인데요. 그 예. 소재 물품 반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일본 관세 당국이 기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서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예 외교부는 일본 여행을 갈 때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은 착용을 자제하라고 외교부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부치는 일본 가실 땐 국내에 놔두고 가시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요. 요거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요. 예. 순도와 중량, 사용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일본으로 반입시키는 경우에는 그 휴대폰 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이제 적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 이게 적어야 되는데 참 어렵겠죠. 꼼꼼히 적어야 되니까요. 예. 잘못 적어보면 또 불래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또 어르신들 특히 이건 뭐 되나 안 되나 몰라서 안 적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면세법이 20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비세 등이 과세됩니다. 또 소비세가 또 과세돼요? 예, 20만 엔이 넘으면 그런데요. 예. 그럼 만일 이제 이게 사실 자기 금제품이 2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요 가격 적기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예. 그런 점도 좀 어렵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만일 이제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는 적발되면 일본 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처벌되고 물품 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엔을 면세 범위로 하는데 그 범위를 넘는 물품은 소비세 등 세관에 그런 세금 지불해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여기서 복잡해 더 나가는 게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추가로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 수입 신고서도 제출해야 된다는 건데요. 상당히 좀 까다롭군요. 일본은 하여간 금제품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그렇게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키로별로 또는 순도별로 이게 막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저도 일본 같은 금도 없지만 금은 혹시 생기더라도 안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관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면은 문제 없지 않냐 이래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꼼꼼히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작성해도 곤욕을 치르는 경우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보도에 따르면요, A 씨가 평소 착용하는 금제품을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일본 가면서 신고를 했는데 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불려가서 가방을 하나하나 풀고 몸수생을 당했고. 아이고. 또 세관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해가지고 A 씨는 결국 세금을 난 못 내겠다 이래서
보관 수수료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관하고 또 나올 때 이제 찾아가고. 예, 수수료 얼마나 내고. 번거롭습니까? 사실 그렇죠. 일본과 기분 좋게 가서 이러면요, 엄청 짜증 나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렇죠. 날 더운데. 예. 그래서 영사관 직원에 따르면은 후쿠오카 등 타 지역에서도 여행객들이 같은 사례로 문의 전화가 영사관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부터 이런 검사가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예. 또 하나 사례는 지난 3월에 일본 구마모토에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갔는데 예. 그것도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서 한 아이고. 7시간 가량 조사를 받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7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일행들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뭐 같이 예. 못 움직였겠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참 이 금을 요번에 저도 보면 금은 예. 아예 그냥 다 싹 빼놓고 가는 게 간단하다. 예.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도착하면 마음도 설레고 막 사람 흥분되고 해서 신고서 작성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 더더욱 그런데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본 가실 때는 아예 금부치는 싹 정리해가지고 집에 두시고 다녀오시는 게 안전하다는 그렇군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예.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일본이 굉장히 그 밀수 때문에 이제 예. 귀금속 이런 대책 이런 강화를 위해서 이게 예, 굉장히 다른 나라도 이게 사실 그 적발에 어느 정도 강도로 하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하니까 일본도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예. 우리가 뭐 걸리는 건데요. 아. 사실 외국 갈 땐 기금속 다 빼고 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치안이 안 좋은 곳에서는 기금속을 있으면 그렇죠.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본 포함해서 기금속은 법적으로는 하여튼 사실적으로든 딱 정리해놓고 국내에 딱 안전하게 놔두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부터 쭉 이래 왔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예. 이렇게 좀 강화됐습니다.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예, 예. 일본 갈 때는 금부치는 집에 두고 가셔라. 이게 오늘 주제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나저나 요즘 일본 여행 뭐 역대 최대라 그러죠. 그렇게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아까 그 엔저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 싸졌기 때문에. 엔저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국내 여행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맞아요. 예. 뭐 우리나라 여행 가는 뭐 제주도 가나 일본 가나 뭐 비슷하다고 그렇게 뭐 예, 많이 본 것 제주도의 같은데. 경우에는 예. 또 그 많이 이제 복잡하고 해서 비싸고 해서 오히려 그 돈 낼 바에야 동남아나 일본 간다 이래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일본이 관광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300만 명 오면 일본은 한 3분의 1 정도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는 거 보면은 예. 여러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네. 금부치는 집에 두고 이제 일본 여행 가셔라. 예, 오늘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또 일본에 들어갈 때 이제 안주거리. 우리 왜 이제 호텔 들어서 밤에 이제 적적하고 하니까 뭐 맥주 네, 한 잔에 뭐 육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육포, 쥐포 뭐 땅콩 뭐 이런 거 좀 챙겨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 육포를 들고 갔다가 곤욕을 치른 사례, 실제 사례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과 언론에서 조명을 다시 받고 있는 사례인데요. 예. 지난해 11월 내지 그 전 정도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예. 이제 육포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세관 신고 절차에 걸린 것이죠. 어허, 예. 이제 뭐 기존에 작성한 세관 신고 QR 코드를 보여주니 갑자기 세관원이 그 가방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 육포가 안 뜯은 육포가 나왔는데 이거 왜 가져왔냐 그래서 막 추궁을 하더랍니다. 아, 뜯은 육포도 아니고 그냥 안 뜯은 새 육포인데요. 육포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육포가 일본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한다. 이래 세관원이 얘기하면서 예. 세관원이 그걸 기화로 캐리어, 신발, 속옷까지 꼼꼼하게 다 검사하고 다른 경비원 둘을 불러서 이제 우리 국민 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 여권과 캐리어를 돌려받지 못한 채 치조실에 상당 기간 있어야 됐다. 이런 사례인데요. 육포 하나 때문에 예, 진짜 그렇죠. 곤욕 치렀네요. 예, 이것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걸리고 어떤 데는 안 걸리는데요. 그렇죠. 예. 많이 이제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걸린 거죠. 예. 참 얼마나 화나고 참 제가 그럼요. 듣고도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럼요. 시간이 일단 아깝고 거기 이제 잡혀서 예. 있는 시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시에 농축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국가 그렇죠. 농축산물 예. 반입 금지. 예. 그렇습니다. 고기류의 경우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확산 위험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예. 과일, 쌀 뭐 이런 곡물의 경우에는 곤충이나 기타 이런 안 좋은 게 유입될 수 있어 묻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일하고 쌀도 안 된다. 예. 곤충이 유입.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입국하기 전에는 어떤 물품이 금지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사실 여행 갈 때 얼마나 바쁘세요. 짐도 싸야죠. 여권도 챙겨야 되죠. 뭐 이런데 일일이 못 알아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은 싹 빼두고 가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식품은 싹 빼두고. 아, 근데 예. 우리 저기 나갈 때 컵라면 꼭 갖고 나가지 않나요? 컵라면, 고추장 뭐 이런 거. 예, 저도 그걸 갖고 나갔는데 예. 사실 안 걸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큰 뭐 범죄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예. 육포, 햄, 소세지, 고기만두 등 육가공품, 아, 육가공품. 예. 껍데기를 포함한 달걀, 유제품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고 300만 원이죠. 아유. 300만 엔. 300만 300만 N이면 뭐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600만 원, 700만 원인데 벌금이 그러니까.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음식을 가지고 앉는 게 뭐 어느 나라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 좀 알아두실 거는 예.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 사항인데요. 아, 들어올 때 우리나라 다시 입국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또한 고기류와 육가공품, 달걀, 망고, 라임, 오렌지, 고추 등 농축산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놀란 게 여행 마치고 이제 좀 일본 라면 마셨을 때 그것도 사온다 아닙니까? 아, 그렇겠죠. 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라면에 들어있는 고기 분말 스프가 반입 금지 대상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 수프 때문에 그렇군요. 예, 라면 그래서 수프. 독사는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식물로 된 라면 가져가면 되냐 이런 막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하. 그 이외에도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 목재 가구 등의 반입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아, 목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사전 신고 없이 농축산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해외여행 뭐 몇 번 다녀오신 분들 보면 자기는 뭐 다른 건 다 안 가고 여권을 안 갖고 가도 컵라면하고 뭐 고추장은 꼭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분 문제가 안 되죠. 보통은 이제 뭐 안 되는데 정말 운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철저하게. 예, 특히 일본은 금은 반드시 다 빼놓고 가시는 게 낫다. 오늘 왜냐하면 이렇게 또 내가 이런 거 고가의 시계나 맞아요. 부츠를 가지고 가면 외국에서 대우를 받지 않겠는 이런 기대 심리가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갔다가 막 번역을 치르고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아예 그런 건 빼놓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왜 남자분들 왜 금목걸이 왜 굵은 거 왜 추렁추렁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착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지도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런 거 다 빼고 일본 갈 땐 꼭 빼고 가셔라.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 권고사항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육포 같은 음식류 또 뭐 농축산물 이런 거 뭐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이런 거 꼭 놓고 가셔라, 두고 가셔라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교권 침해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이제 전교조 연결해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 관련된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가동한다는 소식인데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상진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면서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 교육 붕괴, 교권 추락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선생님이 고귀한 생명을 던져서 그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선배 교사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고민하여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정말 진심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 과장을 맡고 계신데 교사 생활을 하셨군요. 실례지만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교사 생활을 17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군요. 17년간. 그러니까 뭐 공감 가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혹시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진 과장님도 이런 교권 침해 상황 뭐 이런 거 많이 부딪혀 보셨겠네요. 실제로 몸으로. 지금 이제 급변하는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 17년은 사실은 지금부터 한 12~13년 전에 17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급이라든지 학생들의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근에는 많이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교권 추락하는 걸 현실적으로 이제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 교권 추락 원인을 두고 이제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뭐 다양한 대책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상진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권 추락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사 생활 또 교육 전문직 생활을 두루 거치면서 생각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 교직 사회가 짧은 기간 안에 그동안의 존경과 사명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직 사회가 이어오다가 갑자기 예약 중심의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그런 인간 관계로 급격히 변화가 되었다는 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불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해결했던 학내 문제들이 이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또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바로 교권 추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자신들 좀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교육 당국이라든지 학교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선생님을 통하여서만 배울 수
어떤 지식을 지금은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인터넷 학원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학교의 역할도 교사의 역할도 그에 걸맞게 변화가 일어나서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쪽으로 변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대학 입시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 과정을 가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 이와 관련되는 법이 사실은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교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해주신 이 문제 이게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전교조 경북지부의 이다현 실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점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학생 인권 이걸 손보겠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아동학대 처벌법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거를 오히려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서 기억이 좀 남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교권 추락 원인 크게 봐서 3가지 진단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정말 존경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교사하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계약 관계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학교도 문제가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도 또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제 좀 더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서초구 사건 이후에 경북교육청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사안인 만큼 서둘러서 긴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발표한 그 교권보호 긴급 대책의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이제 발생하였을 때 그 선생님을 좀 선제적으로 보호를 하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롯이 책임을 선생님 혼자서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덜어주고자 대책을 내놓았고요. 그 대책의 이번 핵심은 이번 내용은 이제 22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사안이 발생하면은 이 긴급지원단이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학교 관리자와 함께 선제적으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그 밖에도 피해 교원에 대해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상담 치료 등등도 이 대책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칙 해당 교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뭐 긴급 대응팀, 그러니까 뭐 긴급 지원단도 파견하고 또 법률 지원도 하고 상담 및 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경북교육청에서 그 변호사 채용 공고도 내셨다고요? 예, 사실은 변호사 채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변호사 채용 공고는 이제 교원 치유센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될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채용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권역별로 경상북도는 크니까 4개 그 거점센터에 행복학교 거점센터라는 이름으로 4곳을 운영을 하고 그곳에 또 2명의 변호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북을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4곳. 여기 4곳이 어디입니까? 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가 있고요. 구미가 있고요. 구미. 이 북부권에는 뭐 어디 있습니까? 예, 북부권에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육청 있고 교원 치유센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변호사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4곳을 운영한다. 사실 어제 그 전교조에서 그 이다현 실장님이 지적한 게 우리 이렇게 넓은데 지역이
4곳 갖고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좀 주셨거든요. 조금 부족하지는 않을까 싶네요. 예, 실제로 이제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긴급 출동도 또 용이하지 않아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그 22개 군의를 제외한 22개 그 교육 지원청에 긴급 지원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작은 군에는 한 10명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큰 시에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긴급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긴급 사안에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을 이렇게 4곳으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좀 더 보완적인 차원에서 긴급 지원단. 그러니까 작은 곳은 10명, 많은 곳은 한 20명 정도로 구성된 긴급 지원단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현장의 교원이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하게 된 경우에 이 긴급 지원단의 이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일선 교사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은 학교 관리자,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교사나 교감 선생님이 긴급 지원단 관할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연락을 하면은 사안을 살펴 즉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바로 유선 전화로 요청을 하면은 바로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공문 발송하면 또 뭐 결제 받고 어쩌고 뭐 하루 이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유선으로 전화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자, 현장의 교사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우려해서 직접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가 혹시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이제까지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될 건데 또는 뭐 일이 커지면 뭐 싫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만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이런 그 풍토라든지 문화가 좀 많이 바뀌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학교에 그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 즉 교감 선생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업무 담당자, 학생 부장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책무성을 좀 더 강조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은폐라든지 축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또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도 하고 또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이 교권 침해 문제는 누가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은폐 축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향후 뭐 인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일선 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피해 교원이 이제 명백한 잘못으로 뭐 어떤 기인한 사안이라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당한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은 불이익을 전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침해는 사실은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치료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지원단에서는 교사의 도움을 요청받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조금 서두에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 즉 교감 선생님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감 선생님은 유선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에 즉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긴급 지원단, 아까 말씀드린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지원단을 2명에서 4명 정도로 팀을 배정을 하여 네. 신속하게 학교로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이 상황에서 가능한 이제 피해 교사를 최대한 피해 상황에서 좀 분리시킨 후에 신속 대응팀과 학교 관리자가 개입을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선생님은 분리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또 사안에 대해서 예. 처리하는 것을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근무 시간에만 이제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도 세우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뭐 이번 대책으로 그치지는 않겠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이번 계기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교원 치유 센터의 그 선생님들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시에 있는 이 센터를 구미시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교원 치유 센터의 인적 구성도 조금 확대를 하고요. 일단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좀 부여를 하고 예. 교권보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실 수업도 좀 개선을 해서 교육 만족도도 좀 높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부모와의 소통 이런 것을 통하여 이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의 교육력과 교권 회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벽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이상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죠 엘리엇에게 1,3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을 두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사실 이런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예. 수도 있어서 좀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엇과 관련해서 국제투자 분쟁 판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사건을 정리하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사건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서로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3, 이 비율로 합병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1,112만 주 이상 가지고 있는 지분 7.12%의 굉장히 큰 대주주였어요. 예. 그래서 경영창갈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엘리엇이 반대했다. 예,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 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다.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삼성 제1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대주주들에게도 합병 반대 의사를 알렸고요. 이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현저히 불리하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엘리엇의 합병금지 가처분 기각하고 그 외에 모든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기각하고 모조리 다 패소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의 회사에서 임시주총에서 합병으로 승인이 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 이러한 엘리엇 사실 뭐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개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것을 엘리엇이 반대하는 것, 이건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후에 또 논란이 컸죠.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엇이 일단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은 인정한다. 예. 하지만 이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 이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계속 순환수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글로벌 스탠다드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주변에 우려가 많았고 예. 결국 나중에 뭐 이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엘리엇이 한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박영수 특검 그 당시 그 밑에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 밑에 한동훈 장관도 그 수사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팀이 맞습니다. 입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성에 예. 대해서. 예. 자, 단순히 이 사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한 그러니까 이거 부당 승계였다. 추후에 이제 사법 처리까지 된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대주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지으면서 결국은 삼성이 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이 합병이 추진된 것이고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 공시라든지 고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그 국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밀어준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결국 국정농단 사건까지 같이 연결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2020년 9월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엘리엇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하라 그런 국제 투자 분쟁 판정이 나온 건데 예. 자, 이 일명 ISDS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투자자와 국가 직접 소송 제도라고 해서요. 예. 이 세계가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 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예. 근데 투자를 하는데 그 국가 권력이라든지 그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예. 그 나라 국가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국제연합이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산하에 이런 이제 중재센터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곳에다가 다 이렇게 다시 국제 투자 분쟁을 요구를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론스타 사건입니다. 아, 그 유명한 우리 청취자분들 론스타. 기억하실 거예요. 예.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다가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예. 이게 론스타가 매각하면서 정부가 계속 방해하고 개입하면서 결국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는데 싼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손해봤다. 예.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이 그때 6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 2,800억 원 지연이자 포함해서 배상하는 판결이 났었죠. 아하. 이런 식으로 국제 투자자와 국가 간에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예. ISD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ISDS 이 소송 그러니까 론스타 사건 이번에 이제 엘리엇 사건 두 가지 그러니까 론스타에는 2,800억 원 배상 예. 엘리엇에게는 1,300억 원 우리 정부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취소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자, 한 장관의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장관이 법무부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 재판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립이 불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예. 그건 정부와 독립된 의결권 행사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그저 삼성
소수의 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요지가 국민연금은 우리 정부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했다. 우리 정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그냥 주주가 예.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지 정부와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수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 그러니까 엘리엇한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인데 이거는 관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판정문을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 더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이걸 또 원화로 지급할지 미화로 지급할 건지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의 요지이죠. 근데 지난번에 그 1,300억 원 배상하라 그 판정할 때. 예. 근데 이 국민연금은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판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해석이 국민연금을 중재재판부가 판정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실상의 국가기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게 한미 FTA에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이 없다. 네. 어떻게 FTA의 조문에 정하지 않은 개념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자인 엘리엇 간의 다툼에 이 관할이 안 된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특정 공직자, 여기서는 이제 문영표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예. 일탈 행위만 있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인데 사실 ISDS의 사건을 맡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당국의 조치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그 조치 책임이 결국 국가에 귀속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중재 판정부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 받아들일 수 없다. 취소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엇 측에서는 아예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수사를 담당했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콕 찍어서 판정 불복하지 말고 승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공개적으로 냈다면서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게요. 미국의 무슨 일개 사모펀드인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 이거 놀리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난번 당신들이 검찰에 있었을 때 수사해가지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결국 이제 사건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에 딴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이 판결 승복하고 배상명령 이행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 그 미국의 그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법무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응? 따로 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놀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놀리는 거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예.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사실 이제 우리 정부 국민 혈세로 배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사자인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게 지금 야권하고 또 뭐 시민사회단체 주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연구하는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논리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측에서 가지고 가는 논리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 구상권 행사 청구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단계가 판정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 지난 18일 날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을 할 때 앞부분만 공개하고 뒷부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론스타 때처럼 사람 이름 지우지 말아라. 행여 이재용 회장 이름이 나오더라도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취소 소송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승소가 희박하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그런 상태. 앞으로 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